그래서 빌라 투자를 많이들 권유하고 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빌라 투자하는데 즉 서울에 있는 땅을 사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빌라에 들어가는데 그 출입구 앞에 주차가 가능하면 안 돼요. 빌라 투자 방정식의 저자 황성수입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실 것 같은데요. 예. 빌라 투자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예. 또 저는 이제 더 키움 스쿨이라는 곳에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네. 아파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네. 사실 빌라 또한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네. 투자로서도 이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네. 거의 한 2억 하는 것이 3억 정도 올라갔고 중위 시세가 네. 또 3억 하는 것들이 한 4억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빌라 가격도 안 오른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났네 이제 이런 체감을 좀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시선을 그렇게 시선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을 좀 보셔야 돼요. 어떤 각도로 보면 어떤 될까요? 시선을 봐야 되냐면 그런 거죠. 2억에서 3억 올랐고 3억에서 4억 올랐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선보다는 이제 조금 시선을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자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10억이야? 그럼 저거 12억, 13억, 15억도 갈 수 있어. 이런 것처럼 2억에서 3억 올랐네? 근데 3억에서 4억 올랐네? 그런데 쟤네들이 이제는 아파트로 변신이 된다는 것이죠. 네. 서울의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의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나 기타 등등이 이제 개발되는 것들이 재개발을 너무 앞두고 많다 있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단순하게 빌라는 빌라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빌라도 아파트로 변신되는 시장이니 그러니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미리 선점한다는 개념 즉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네. 이제 빌라를 투자할 물건을 살펴볼 때 네. 이제 임장을 어쨌든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임장은 거기 반드시 가셔야죠. 현장에서는 네.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역세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과의 거리 관계도 이제 되게 중요시하는데 가까운 것도 좋지만 그 중간에 언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중요하죠. 왜냐면 언덕이 있어 버리면 이게 체감되는 게 네. 저는 분명히 역세권 한 7, 8분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언덕이 있어 버리면 그렇죠. 그 체감하는 게 한 10분이 더 많이 걸리는다는 그렇죠, 그 그렇죠.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직접 가서 그 빌라에 대한 외관을 좀 봐야 돼요. 외관이라면 외관이 어떤 점? 네. 빌라를 딱 봤을 때 그 빌라가 좀 노후화가 됐다. 근데 관리를 안 하면 그 노후화가 더 심해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네, 되고 그다음에 또 주의할 사항 분명한 사실은 그 빌라에 들어가는데 그 출입구 앞에 주차가 가능하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난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출입구에 주차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 놔요. 네네. 그러면 그 출입구 앞을 막아 놓으면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좀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출입구 앞쪽으로 뭐 재활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택배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 되게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뒤로 빠져 있는 곳.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유심히하게 보는 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 요즘 빌라들 중에는 네. 일부 이제 필로티라고 필로티 구조. 하죠. 이런 네. 구조를 이제 적용하는 것도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빌라 투자 시 이제 네. 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이제 빌라 투자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 네.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5가지 조건과 3가지 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필로티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필로티 구조는 그렇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네. 2층, 3층, 4층, 5층을 이제 주택으로 만든 거예요. 네. 즉 주차가 가능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출구 전략에 의한 매도를 할 때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주차가 가능한 필로티 구조에 있는 집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또 제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주차가 가능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새는 전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필로티 구조에 있는 저는 그런 집만 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투자 기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선택하는 빌라가 좀 달라질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제일 좋은 조건을 항상 역세권. 역세권 되게 좋아합니다. 역세권은 1차 역세권이 있고 2차 역세권이 있어요. 네. 1차 역세권은 한 5분 거리 이내, 네. 2차 역세권은 10분 거리에 있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자, 1차 역세권이든 2차 역세권이든 제가 어떤 걸 좋아할까요? 1차 그죠? 역세권에서 그럴 것 같죠? 예, 저는 1차든 2차든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빌라를 되게 좋아해요. 1차, 2차를 구분해서 네, 어차피 역세권은 똑같으니까. 네네. 물론 당연하게 1차 역세권이 있는 더 좋죠. 근데 어때요? 가격이 조금은 비싸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저렴한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네. 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로티 구조. 그러니까 네. 주차가 가능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좀 서비스 면적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즉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짐을 좀 쌓아둘 수 있고, 그죠? 세탁기나 아니면 보일러를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이제 배치를 시켜 놓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뭐 베란다나 발코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넓은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거실이 좋아야 돼요. 네네. 거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원룸이 있을 거고, 네. 그죠? 투룸이나 쓰리룸이 있거든요. 근데 원룸을 예를 들어볼게요. 원룸을 투자할 때는 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그 집 안에 다 보여. 이러면 오픈형 원룸이고, 그쵸. 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중문이 있어요. 이러면 분리형 원룸인데, 원룸 투자할 때는 좀 분리형 원룸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입자분들이 그만큼 그거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룸이나 쓰리룸을 할 때는 거실이 그 거실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어디 집을 갔더니 쓰리룸이래. 그랬더니 방 하나를 미닫이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거실처럼 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말고 오로지 방이 적더라도 예, 거실이 좀 크고 제대로 나와 있는 집을 좋아합니다. 거실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그렇죠. 있는. 예. 네. 그래서 자, 역세권이면서 주차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실이 제대로 나온 그 공간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세입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를 좋아하는 것을 제가 그 저의 조건대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역전세라는 거를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세입자가 나갔는데 그 세입자가 다시 안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 있어요. 네네. 예,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 집들은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바로 구해줬다는 거죠. 그러한 조건들을 갖췄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조건도 갖춰져 있고 제가 이제 4가지 조건만 얘기해 드렸고 5가지 조건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게 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자, 역세권이면서 주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실이 제대로 나와 있는 집 A 빌라, B 빌라, C 빌라가 있으면 네. 저는 여기서 가장 허름한 걸 사요. 오래된 연식이 예, 오래된 연식이 돼 거예요. 있는 오래된 것.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거. 일단 가격이 더 가격이 저렴하다는 나을 거.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걸 중개하시는 분들도 허로 많이 좀 싸게 팔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그렇죠. 파시려고 하는 분들. 예, 파시려고 하는 분도 그렇고 그걸 중개하시는 중개하시는 분들도 좀 허름하니 좀 싸게 팔으라는 얘기를 시세보단 하고. 조금 낮추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도 허름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쯤에도 제가 역세권에서도 가장 저렴한 걸 구입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또 5층에 좀 저렴한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름한 빌라가 저렴하다 보니 그거를 매수를 해서 가장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옵션을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그 전세 가격을 좀 높게 할 수도 있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저렴하게 사는 게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좋은 조건과 거기에 인테리어와 그러니까 제가 부가가치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옵션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거죠. 전세 가격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번지수가 나와요.
그 번지수를 알면 네. 또 거기에는 층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면적도 나와요. 네. 그 정도만 알면 거기는 호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는 안 나오지만 내가 조회를 해서 그 호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회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이 한 1억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수는 모르지만 층수하고 그러니까 번지수하고 층수를 알고 그다음 면적을 알면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을 체크를 해봐요. 네, 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자 매매 가격이 1억이 나왔어.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에 나왔느냐에 따라 내가 싼지 비싼지를 유추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근데 그 이전에 이 공동주택 가격이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가격을 정하는 그런 기준 가격입니다. 네. 예. 그런 가격을 왜 구하냐면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종부세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가격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매금으로 인해서 세금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유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공시가 되는 가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네이버상의 죄송합니다. 네이버상의 공동주택 가격 확인할 조회를 해보시면 그 사이트가 떠요. 거기서 들어가서 조회가 가능한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1억의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공동주택 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7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2020년도에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69%였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2021년도에 현실화율이 70.2%가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럼 1억짜리면 공동주택 가격을 체크하면 7천이 나와야 되겠네? 이런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을 딱 조회를 했더니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매매 가격이 비싸구나. 왜? 이 매매 가격에서 70%면 한 7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 가격이 5천이 나왔다는 거는 한 8천에 나와야 되는데, 1억이 나왔으니까 비싸게 나왔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매매 가격이 1억인데, 공동주택 가격을 딱 조사를 했더니 1억이 나온 거예요. 어때요? 1억 한 3, 4천, 1억 4, 5천에 나와야 되는데, 1억이 나왔네? 그러면 저렴하네? 그럼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싼지 비싼지를 하나를 조회해봄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손쉽게.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이 다 된다 그러면 내가 살 때 매수를 할 때 고려할 때 그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매수할 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을 봤더니 내가 조회한 가격보다 훨씬 더 이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럼 다음 걸 조회해야지. 그러면서 대지평당 가격을 조회를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조회를 뭘 하면 공시지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또 조회해 보니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네. 그럼 괜찮네.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빌라 시세를 또 유추해주는 사이트도 또 있거든요. 네, 네. 빌라시세닷컴이나 하우스머치라는 곳이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좋네? 그래서 좀 싼 거 같아. 그러면 싼지만 알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싼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빌라 시세를 유추하는 곳에 들어가서 빌라를 또 그 시세를 또 파악을 하는 거죠. 요새는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자 실거래가가 바로 뜨잖아요. 네. 그 실거래가 뜬 거를 가지고 와서 인근의 시세를 유추해 주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무주택자라던가 이제 네. 우리 청년층들도 있을 거고요, 신혼부부도 있을 거고요. 네. 또는 이제 어떤 소액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투자해야 할, 사야 할 빌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네. 말아야 할 빌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보는 이제 기준이나 안목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신축 빌라라는 이야기를 네, 그렇죠. 좀 합니다. 신축 빌라는 왜 깡통 전세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분양을 하는데 네.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은 네. 예, 그런 지역은 분양이 안 되니까 매매를 못 하니까 일단은 신축이다 보니까 전세를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를 주로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에게 주다 보니까 가격을 좀 높게 불러서 그만큼 높게 들어가 있는 게 예, 그렇게 높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그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는데 좀 바지 사장 분들에게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를 좀 돈을 받고 그냥 명의를 계속 가지고 와서 그게 뭐 몇백 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몇백 채가 있으면 당연하게 종부세라든가 기타 등등의 세금이 엄청 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전세 보증금을 좀 빼달라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빼드릴 여유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깡통 전세가 이슈화가 된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때는 좀 신축 주택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인근에 비해서 좀 과도한 전세 가격이 있다 그러면 좀 들어가시는 거를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아까 않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방법들 통해서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따져보면서 그렇죠. 전세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좀 따져보면서 아까 얘기는 안 드렸지만 전세 가격도 좀 따지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네. 부동산 대표님들에게 이제 여쭤보셔도 좀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간단해요. 실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전세 매물만 체크해 보시면 그 동네의 시세를 얼추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높은 전세 금액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깡통 그 주택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빌라는 빌라인데 빌라 같지 않은 빌라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빌라냐면 이제 근린 생활 시설로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이제 빌라처럼 만들어 놓은 네. 근생 빌라를 좀 조심을 네, 해야 네, 돼요. 네. 이 빌라의 태생은 뭐냐면 우리가 빌라를 어떠한 한 필지에 빌라를 다세대 주택을 이제 신축을 할 때에 예전에는 그 주차 공간이 조금 있어도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주차 공간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그전에 2.3m였지만 지금 한 2.5m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차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한 8세대가 나와야 그 타산이 맞는데 네. 6세대나 7세대밖에 못 짓다 보니까 이제 타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빌라를 짓고 일부는 근생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주차 면적 때문에. 그런데 이 근생 근린 생활 시설 용도대로 쓰면 좋은데 아무래도 주택가이다 보니까 근린 생활 시설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빌라로 개조해서 그래서 근생 빌라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매수를 하시는데 좀 그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라를 투자를 해서 이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변신이 됐을 때 입주권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 네. 거죠. 근데 이런 근생 빌라는 나중에 입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입주권들은 거의 입주권들은 용도대로 나오는 거죠. 빌라는 주거용이니까 주거용의 입주권인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건 근생이다 보니까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한테 타산성이 없다는 거죠. 거주의 입주권을 받기가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근생 빌라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